형, 나 집에서도 버려졌어요. 군대라는 공간에서 방치된 영혼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말년 병장 성운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어떻게 군 시스템을 뒤흔들었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병장 강성운, 오늘 신병 2명 전입온다. 너가 맡아라. 소대장 최중희의 말에 성운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역까지 단 2달 군 생활 700여일을 고된 시간 속에서도 무사히 버텨온 그였습니다. 후임들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남은 복무 기간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성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1998년 초여름 강원도의 한 포병대대는 늘 그랬듯 고요했습니다. 퇴색된 초록색 철문을 지나 신병 2명이 들어왔을 때 성운의 가슴 한켠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어요. 김문현, 비쩍 마른 체형의 꾀재재한 인상의 이등병. 눈빛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선 장동우는 어깨가 처진 채 멍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어딘가 고장 난 듯한 표정에서 성우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너네 생활관은 저기야. 따라와. 성운이 앞장서자 두 신병은 묵묵히 따라왔어요. 첫날 저녁 성우는 이들에게 생활관 규칙과 부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김문현은 끊임없이 발을 떨며 성운의 말을 흘려듣는 듯했고 장동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질문 있어? 성운이 물었습니다. 병장님, 여기 밤에 문 잠그나요? 김문현의 질문에 성운은 의아했어요. 잠그지. 왜? 그냥요. 그날 밤 성운은 자신의 관물대에 앉아 저녁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학 복학, 취업 준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친구들 이름까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장동훈이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뭐해? 성훈이 물었습니다. 일기. 쓰고 있어요. 성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군대에서 일기라니 어쩐지 순수해 보였죠. 하지만 성훈은 장동훈의 수첩에 쓰인 내용을 볼 수 없었어요. 만약 그때 봤다면 이후의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소대장 최중희가 성훈을 불렀습니다. 성훈아, 너 저녁 얼마 안 남았지? 신병 둘 잘 봐줘라. 특히 장동훈이 훈련소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더라. 무슨 문제요? 세부 사항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제일 말년이니까. 애들 잘 봐줘라. 소대장의 말에 성훈의 가슴에 묵직한 책임감이 내려앉았습니다. 퇴소 때까지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훈련 중 성훈은 김문현이 여러 번 부대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동훈은 분대장의 질문에도 대답 없이 허공만 바라보았죠. 성훈은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밥은 잘 먹지? 저녁 식사 시간 성훈이 물었습니다. 네. 맛있게요. 장동훈의 대답과 달리 그의 밥그릇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어요. 성훈은 이 둘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둔 그에게 이들은 마지막 시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훈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신병 2명. 뭔가 이상하다. 내 군 생활의 마지막이 평탄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문현, 네 관물대에서 왜 이런 게 나온 거지? 토요일 오후 생활관은 갑작스러운 고함으로 술렁였습니다. 당직 사관이 김문현의 관물대 앞에 서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성훈은 훈련복 세탁을 마치고 막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훈이 다가가자 당직 사관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보여줬어요. 이병 정민수의 PX 카드였습니다. 병장님, 전 그냥 주웠어요. 김문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활관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정민수는 어제부터 카드를 찾고 있었다. 당직 사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사용 기록 있어. 어제 저녁에 과자랑 음료수 산 거. 성훈은 김문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만 있는 듯했죠. 문현아, 정말로 그냥 주운 거야? 성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 도둑 아니에요. 그 순간 장동훈이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그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어요. 뭐가 웃겨, 장동훈? 당직 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성우는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첫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당직 사관은 김문현에게 경고를 주고 정민수에게 카드를 돌려준 뒤 물러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점호 중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대장이 인원 점검을 하는 동안 장동훈이 갑자기 자신의 침대 옆으로 가더니 바지를 내리고 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훈, 뭐 하는 짓이야?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가운데 벽에는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어요. 장동훈은 멍한 표정으로 소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생활관은 얼어붙었습니다. 소대장은 장동훈을 데리고 나갔고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쌓여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 새끼 미쳤나?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장동훈의 행동을 곱씹었어요. 단순한 향수병이라기엔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문현의 도둑질.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1시간 후 소대장이 성훈을 불렀습니다. 성훈아, 장동훈이가 약간 힘든 것 같아. 가정환경도 있고 내가 좀 타일러 봐라. 소대장님, 이건 제가 타일러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대에 그런 문제로 위에 보고 올리면 난리나. 일단 내가 며칠만 잘 봐줘. 안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성우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군대의 현실이 이랬습니다. 문제를 숨기고 덮어두는 것이 더 편한 곳이었죠. 생활관으로 돌아온 성우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문영과 장동훈, 두 신병은 분명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간부들은 그저 잘 타일러 보라는 말만 했죠.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문현이 자는 척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고 장동훈은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군 생활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문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활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동훈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성우는 이 기묘한 평온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예감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오전 훈련 중 김문현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30분 후 그는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데 다른 병사의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제 것보다 편해 보여서요. 김문현의 대답은 황당했어요. 성우는 이 상황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아, 누가 내 비누 썼어? 월요일 아침 생활관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일병 김준호가 화를 내며 관물대를 뒤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피로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말 내내 김문영과 장동훈을 감시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성훈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병장님, 제 비누가 없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성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김문현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군화를 닫고 있었어요. 문현아, 혹시 준호 비누 본 적 있어?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문현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날 오후 소대 훈련 중 장동훈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성훈은 직감적으로 따라갔어요.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장동훈은 화장실이 아닌 PX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훈아, 뭐해? 성훈이 물었습니다. 장동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병장님, 배가 너무 아파서 뭐 좀 먹으려고요. 훈련 중인데 어떻게 PX를? 그 순간 장동훈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성훈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병사들의 부식으로 나온 초콜릿 3개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제가 좀 배고파서요. 성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사람 것도 섞여 있잖아. 이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성훈은 장동훈을 데리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생활관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문현이 PX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한 아름 사다가 혼자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현아, 그거 다 뭐야? 성훈이 물었습니다. 배고파서요. 김문현의 대답은 장동훈과 똑같았어요. 성훈은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김문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제가 사 먹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성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병장 강성훈, 이병 김문현, 당장 샤워실로 와. 분대장의 고함 소리였어요. 성훈과 김문현이 샤워실에 도착하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샤워실 바닥이 물에 잠겨 있었고 배수구는 티슈와 휴지로 꽉 막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훈은 김문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묘한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병장 강성훈, 너 말년이라고 관리 안 하냐? 분대장의 화살은 성훈에게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은 김문현을 따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문현아, 내가 샤워실 배수구를 막았지? 김문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성훈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성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전 그냥 재밌어서요. 재밌다니. 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썽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었죠. 그날 밤 장동훈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취침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 생활관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 놀란 병사들이 일어나 장동훈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당직 사관이 달려와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뭐가 문제야? 당직 사관이 물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장동훈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단순해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훈은 소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소대장님, 김문현과 장동훈. 이건 관심병사 수준이 아닙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대장은 성훈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말년병장이지? 괜히 일 만들지 마. 너도 알잖아. 이런 일이 보고되면 우리 소대 평가에 영향 간다는 거. 성훈은 황당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소대장님,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 저녁 얼마 안 남았잖아. 소대장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성훈은 군 내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경고음이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훈은 장동훈이 다른 생활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하는 제스처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옆에서 김문현은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결심했습니다. 소대장이 외면한다면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저녁을 코앞에 둔 말년병장에게는 너무 큰 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누가 내 물건 가져갔어? 목요일 아침 이병 박민호의 외침으로 생활관이 깨어났습니다. 성훈은 이미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어요. 최근 들어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뭐가 없어졌어? 성훈이 물었습니다. 제 로션이요.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생활관에서는 수건, 비누, 심지어 돈까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생활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성훈이 일어나 말했어요. 내가 조사해 볼게. 하지만 병사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장님, 우리 생활관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병 이태준이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김문현을 향한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증거 없이 누구를 의심하지 마. 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 성훈은 병사들이 모두 샤워장에 있는 틈을 타 김문현의 관물대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김문현의 관물대 안쪽 군복 주머니 사이에서 성훈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이태준의 손목시계, 박민호의 로션, 그리고 몇몇 병사들의 물건들이 모두 그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자식? 성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성훈은 김문현을 기다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돌아온 김문현을 생활관 밖으로 불러낸 성훈은 그에게 직접 물었어요. 문현아, 왜 남의 물건을 훔쳤어? 김문현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성훈이 발견한 물건들을 언급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장님, 너 이거 말하면 나 가만 안 둬. 김문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성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병장님도 알잖아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누구한테 더 피해가 가는지. 성훈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책임을 져야 해. 책임? 김문현이 비웃었어요. 병장님이 말년이라서 관리 못한 책임은요? 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문현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 책임은 관리자인 자신에게 있었죠.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호 중에 장동훈의 수첩이 발견된 거예요. 당직 사관이 우연히 발견한 수첩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대장 개새끼, 너 죽여버릴 거야. 집에 불 지르고. 당직 사관은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비상 간부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성훈도 호출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성훈을 맞이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여러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병장 강성훈, 이병 장동훈의 수첩에 대해 알고 있었나?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자네는 그들의 멘토로 지정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가? 성훈은 억울함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고 드렸습니다. 소대장님께. 두신병의 문제 행동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대장에게 향했습니다. 소대장은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었어요. 보고받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 책임 타령해봤자 소용없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일단 저 두 병사는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특별관리하자. 중대장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에게 보고는 좀 미루자. IQ 낮은 애들 데리고 뭐 어쩌겠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자. 성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중대장님, 이건 관심병사 수준이 아닙니다.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성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중대장은 성훈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장 강성훈, 자네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 좋은 기록으로 나가고 싶으면 군 생활 잘 마무리하게. 회의실을 나오면서 성훈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어두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현장의 병사들에게 돌아왔죠. 생활관으로 돌아온 성훈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김문영과 장동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고 있었지만 다른 병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거야. 성훈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정확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생활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7월의 끝자락, 여름 장마가 부대를 뒤덮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생활관은 습기로 찐득했고 병사들의 심기도 그만큼 불안정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자자. 성훈이 말했어요. 그는 최근의 갈등으로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자 모두 불을 끄고 침상에 누웠어요.
비 오는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까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새벽 2시 갑작스러운 외침이 생활관을 깨웠어요. 아, 이 개새끼가 뭐 하는 거야? 성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이병 김태영이 김문현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김문현의 손에는 김태영의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줘. 김문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태영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생활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해. 성훈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태영은 분노에 찬 채 김문현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야, 내 돈이랑 시계도 이 자식이 훔쳤을 거야. 다른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당직 사관이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하는 짓이야?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당직 사관은 즉시 상황을 보고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중대장과 소대장이 달려왔어요. 김문현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앉아 있었고 김태영은 여전히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당장 정렬. 중대장이 고함쳤어요. 새벽 3시 생활관 앞 복도에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먼저 설명할래? 성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대장님, 이병 김문현이 또다시 도둑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병 김태영이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했다? 중대장이 말을 잘랐어요. 군대에서 폭행이 얼마나 큰 사고인지 알아? 김태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식이 계속 우리 물건을 훔치고. 닥쳐. 중대장이 소리쳤어요. 둘 다 당장 대대 행정반으로. 조서 작성이다. 김문영과 김태영이 대대 행정반으로 향하는 동안 중대장은 성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병장 강성훈, 자네 말년 아닌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나? 성훈은 억울함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중대장님. 여러 차례. 됐어. 중대장이 손을 들어 성훈의 말을 막았어요. 자네도 대대 행정반으로 가서 조서 작성 도와. 자네가 직접 봤으니까. 성훈은 대대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대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도 비만큼이나 무거웠어요. 행정반에 도착하자 김문영과 김태영이 각각 다른 책상에 앉아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자신의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훈의 눈에 행정병의 책상 위에 놓인 장동훈의 수첩이 들어왔습니다. 중대장이 압수한 것이겠죠. 문득 궁금증이 생긴 성훈은 행정병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성훈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살기 싫다. 이곳에서 나가는 방법은 하나뿐.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나는 존재해선 안 될 사람이다. 내일이면.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장동훈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행정병이 돌아오기 전에 수첩을 제자리에 두고 성훈은 중대장에게 달려갔어요. 중대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성훈은 숨을 고르며 장동훈의 수첩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장동훈은 어디 있지? 생활관에 있을 겁니다. 중대장은 즉시 소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동훈 당장 확인해. 몇 분 후 소대장으로부터 답신이 왔어요. 장동훈은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지만 베개 밑에서 면도칼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대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둘 다 정신과 진단 의뢰하고 후송 조치하자. 성훈은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제서야 중대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중대장님, 그들은?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곧 저녁될 거야. 중대장이 대답했어요. 정신과 문제로 의병 전역이겠지. 둘 다 전출 보내고 저녁 절차를 밟자. 새벽 5시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성훈은 빗속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의 군 생활 마지막 한 달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형? 성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동훈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비에 젖은 듯 촉촉했습니다. 왜 그랬어? 성훈이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장동훈은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살기 싫었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성훈은 장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심병사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위험성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군대라는 시스템은 이런 위험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성훈의 담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부대는 이상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건 이후 김문영과 장동훈은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타 부대로 전출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성훈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성훈은 돌아보았습니다. 김태영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젯밤 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어요. 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폭력은, 그래, 폭력은 잘못됐어. 하지만 그걸 막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성훈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실려 있었어요. 오전 10시 소대장이 성훈을 불렀습니다. 김문영과 장동훈, 내일 아침에 다른 부대로 전출가. 내가 짐 정리 좀 도와줘라. 성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두 병사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문현의 관물대를 열자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병사들의 물건들, 심지어 성훈이 모르는 물건들까지. 도둑질이 성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관물대의 깊숙한 곳에서 성훈은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펼쳐보았어요. 정신과 치료 기록 김문현, 18세. 클렙토매니아 절도강 진단. 성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문현은 입대 전부터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이런 상태로 군에 입대할 수 있었을까? 징병검사는 어떻게 통과한 걸까? 장동훈의 짐을 정리하던 중 성훈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군복 주머니 사이에서 발견한 오래된 가족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마지막 가족사진, 14살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 성훈은 장동훈의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행정병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기록에는 가족관계 고아원 출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는 김문영과 장동훈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둘 다 다음 날이면 다른 부대로 전출될 예정이었어요. 김문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현아. 성훈이 조용히 불렀어요. 김문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 전출 간다면서. 짐 정리해놨어. 김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왜 그랬어? 성훈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왜 계속 남의 물건을 훔쳤어? 김문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못 참아서요. 갖고 싶으면 가져야 했어요. 너 입대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지? 김문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내 관물대에서 치료 기록을 봤어. 왜 말하지 않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김문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누가 도와줬겠어요? 다들 그냥 참아라. 내가 이상한 거다라고만 했어요. 성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문현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 부대에서, 아니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었죠. 장동훈의 병실로 향하는 길, 성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장동훈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훈아. 성훈이 불렀습니다. 장동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슬퍼 보였어요. 병장님, 저 이제 곧 나가요. 그래. 전출 가서 잘 지내야 해.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성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장동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형, 나 집에서도 버려졌어요. 14살 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 이후로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패급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 방치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이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문제로 만든 것이었어요. 동훈아,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벽에 글씨 쓰고 고함 지르고. 장동훈은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누가 날 봐줬으면 했어요. 관심받고 싶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놓친 것,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었어요. 이 두 병사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과 이해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성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병사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실패였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성우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과 마주했다. 그들은 단순한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군대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운의 군 생활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김문영과 장동훈이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활관은 어색한 고요함에 휩싸였어요. 병사들은 평소처럼 훈련하고 식사하고 일상을 이어갔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전역이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대부분의 말년 병장들은 이 시기에 평화롭게 남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지만 성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병장님, 이제 곧 저녁이시네요. 일병 이태준이 훈련 중 말했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 곧 간다. 좋겠다. 저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아. 사실 성운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김문영과 장동훈의 사례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와 사회 시스템의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성운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기록해온 일지와 관찰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부터 마지막 면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뭐해? 같은 생활관의 병사가 물었어요. 그냥 저녁 준비. 성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흘 동안 성우는 자투리 시간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군대 내 정신 건강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괄적인 분석이었어요. 목요일 성우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그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중대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병장 강성운, 무슨 일이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중대장님. 성운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중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병 김문영과 장동훈 사건에 관한 종합분석 보고서입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중대장님, 성운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병사 사건이 아닙니다. 병무청과 지휘체계가 실패한 겁니다. 중대장은 성운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장 강성운, 자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 왜 이런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가? 성운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큰 문제입니다. 김문현은 입대 전부터 클렙토매니아 진단을 받았고 장동훈은 고아원 출신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병력이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징병검사를 통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무런 지원 없이 일반 병사로 복무하게 되었는지, 이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중대장은 성운의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상당히 상세하군. 제가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중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내가 이걸 어디에 보고하길 원하는가? 대대장님께,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대장님께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순진하군. 이런 보고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우리 중대평가에 영향이 가고 나와 소대장의 진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네도 좋을 게 없어.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이름으로 직접 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뭐? 중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대장님이 보고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의 고발이 될지언정 이건 반드시 알려져야 할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중대장은 성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자네, 정말 진지하군. 네, 진지합니다.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내가 보고하지.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성우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다음 날 성운의 보고서는 대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대장이 직접 연대장에게 보고했고 연대장은 이 문제를 사단장에게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병장 강성운, 내일 사단본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왔다.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자신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느라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사단본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단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파견된 조사팀까지 와 있었어요. 병장 강성운입니다. 성운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성운을 바라보았어요. 자네 보고서를 검토했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 성운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네가 우려한 문제들, 특히 징병 검사 과정의 허점과 군내 정신 건강관리 시스템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조사팀을 파견했어. 국방부 조사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장 강성운, 당신의 보고서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성운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성운은 사흘 동안 국방부 조사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사는 끝났습니다. 병장 강성운,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조사팀장이 말했어요. 이 사안은 단순히 두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우는 마음속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결단이, 그의 용기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부대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월의 끝자락, 여름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군 생활은 이제 정말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병장 강성운, 이제 민간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령부 앞 전역증을 받아드는 성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32일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가 상상했던 전역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환호하며 부대를 나서는 모습을 그렸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성운은 조용히 전역했습니다. 국방부 조사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일부 간부들은 성운을 문제를 일으킨 병사로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의 용기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랐어요. 성운아, 잘 가라. 중대장이 짧게 인사했습니다. 네, 중대장님. 건강하세요. 성운이 마지막 경례를 올렸어요. 저녁 가방을 메고 부대를 나서는 성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해방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미완성된 느낌도 들었어요. 김문영과 장동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사례가 군 시스템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부대 정문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성우는 문득 뒤돌아보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 안에서 병사들이 여전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겠죠. 저기서 우리는
사람을 잃었다.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성우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일들, 그가 목격한 시스템의 실패는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일까?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목소리가 때로는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한 성우는 곧바로 대학교에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3학년, 그는 남은 학업을 마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훈아, 군대 잘 다녀왔어? 복학 첫날, 대학 친구 민수가 물었어요. 그래 뭐, 나름대로. 성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년에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성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김문영과 장동훈에 대해, 부대의 반응에 대해, 국방부 조사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글쎄, 조금 특별했지. 성훈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성훈은 학업에 충실했지만 그의 관심은 점점 더 군 인권과 정신 건강 문제로 향했어요. 그는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논문을 읽고 시민단체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역 후 6개월 성훈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국방부 조사팀에서 만났던 조사관이었습니다. 강성훈 씨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만났던 국방부 조사관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실은 당신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징병검사 시 정신건강평가를 강화하고 군내 정신건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성우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관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혹시 참석해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어요. 네, 가겠습니다. 세미나장에 들어선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들, 정신건강 전문가들,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장동훈? 성훈이 놀라서 불렀어요. 장동훈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병장님, 아니 선배님. 장동훈이 인사했습니다. 너 어떻게 지냈어? 전역했어? 장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병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심리 상담 받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장동훈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문현은?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동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직 치료 중이라고 들었어요. 많이 힘들어한다고.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성훈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김문영과 장동훈을 처음 만난 날부터 부대의 대응,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을.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2달 만에 전역한 이등병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괴물이었죠. 시스템의 실패, 무관심, 그리고 편의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성훈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현직군 간부들도 있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중령이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 군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훈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죠. 세미나 이후 성훈은 점점 더 군 인권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도 여러 곳에서 진행했어요. 전역 3년 후 성훈은 국방부 주최 병영 문화개선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보고서를 계기로 시작된 정책 개선이 실제로 군내 정신건강 문제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강연장에 선 성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군대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율이나 체력이 아니었어요. 내가 배운 것은 시스템의 실패를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성우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당시 그의 중대장이었던 이제는 중령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중령은 성운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제스처에서 성운은 인정과 존중을 느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성운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가 처음 김문영과 장동훈을 만났던 그 여름과 같은 계절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소외시켜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의지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 한 사람의 용기가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우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대에서 그가 들었던 군 내부가 무너지는 소리는 실패의 소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다는 것을.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성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어요.